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최근 우리 무기가 극심한 고문에 시달릴 거라는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불고문에, 전기고문에, 중고문에, 물고문, 진동고문, 냉고문까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 고문은 다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인 KFX를 두고 한 말입니다. 충남 해미 비행장에 위치한 꽝꽝연구소 환경시험장에는 거대한 창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살벌해 보이는 이 창고에서 고문이 이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KFX는 앞으로 이 창고 중 하나인 기후시험동에서 극한 기후 환경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온, 저온에서 KFX가 버틸 수 있는지, 또 결빙, 강설, 태양열, 폭우, 높은 습도에서도 끄떡 않고 작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는 거죠. 대표적으로 강설 시험은 KFX 항공기 내부를 저온으로 낮추고 외부의 물안개를 분사합니다. 또 구조 실험은 센서들을 전투기 몸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그것도 사람이 생노동으로 부착하고 전투기에 물리적 힘을 가해 어디까지 버티나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전투기에 수도 없이 부착된 오렌지색 기둥들은 전투기를 사정없이 흔들거나 전투기에 진동을 가하거나 압력을 줍니다. 실제로 KFX가 비행할 때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과 관성을 잘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오렌지색 유압 피스톤들은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압력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그만큼 섬세하게 어느 시점에 어떤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 조절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이 고문장에서는 소음도, 균 증식, 결빙 방지, 유해 전자파, 추락, 이착륙 등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각종 테스트자를 접한 네티즌들은 학대 수준이다, 자동차, 세탁기, 스마트폰 같은 내구성 테스트와도 비슷하다, 너무 가혹하다 등 여러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 창고는 사실 보잉이 기술을 이전해줘서 충남에 지은 시험장입니다. 2002년 4월 우리 정부는 미국 보잉 F-15K를 FX 도입 사업 기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절충 교역을 통해 부품 제작에 국내 방산업체들을 참여시켰죠. 절충 교역은 F-15K를 보잉에서 구매하는 대신 기술 이전과 부품 수출 참여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정부는 면허 생산 같은 방식으로 국내 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또 보잉은 항공시험장 테스트 시설을 짓도록 기술을 이전해줬습니다. 2008년 9월 완공된 이 항공시험장에서는 중형 수송기급 이하의 항공기라면 모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KFX가 엄청난 물리적 고문을 통과하게 되면 항공기 이착륙 시험, 운용한계 측정 시험, 이륙 단념 시험 등 비행 시험도 거치게 됩니다. 실제 비행에 투입되기 앞서 정말 공중에 띄워도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심지어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 하늘에서도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급선회, 급가속, 악천후에도 잘 버티는지 막 굴리는데 기체뿐만 아니라 파일럿도 당연히 힘들겠죠. 더군다나 목숨을 담보로 기체를 운전해야 하니 보통의 사명감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서기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친 KFX는 폭삭 늙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동차나 스마트폰도 박살 직전으로 극한 테스트를 완료한 뒤 잘 견뎠다 해서 그 제품 그대로 고객에게 팔지는 않습니다. 테스트하고 뜯어보고 테스트하고를 무한 반복 수준으로 거친 기체는 이렇게 의미 있는 생을 마치고 폐기 처분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설계도와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쓸 KFX를 만들게 됩니다. 1월 22일 KFX 1호기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하이 경남 공장에서 막바지 조립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1호기 뒤로 2호기의 모습도 보였죠. 이 소식을 보도한 언론은 1호기가 올해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1, 2호기가 테스트당할 아까우면서도 고마운 시제기인 셈이죠. 작년 9월 KFX 시제기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 당시 방위사업청이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KFX 시제기 최종 조립 영상을 공개하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소식이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 KFX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KFX 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장비 60여 개를 100%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7만 라인에 달하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17만 라인 중 11만 라인이 개발 완료됐다는 소식도 보도됐죠. 또 임무 소프트웨어도 75만 라인의 소스코드 중 45만 라인이 개발 완료됐다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만에 2호기까지 시제기 마무리 조립 모습이 공개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KF-X 시제기는 올해 4월 출고를 목표로 최종 조립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 말 보도에 의하면 2022년에 KF-X 비행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 2,000회 이상 비행할 예정이라고 카이 측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죠. KF-X가 너무 잘 되다 보니 부작용까지 나왔습니다. 당초 KF-X는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를 끝내고 보니 생각보다 너무 잘 빠진 거죠. 그래서 F4, F5를 비롯한 3세대 전투기를 넘어 F16 같은 4세대 전투기까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겨나게 됐고 목표까지 수정됐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3세대에서 F16을 대체하게 되면서 추가 성능까지 더한 4.5세대 전투기로 목표가 바뀐 거죠. 그런데 만족할 줄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A4 레이더 국산화 소식이 들려오자 5세대 전투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말에는 KF-X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대공 미사일까지 국산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의 기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공격기만을 만들던 한국에서 4.5세대로 점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때 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투기 시제기까지 그것도 70년 만에 자국 기술로 개발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엔진하고 일부 부품 빼고는 전부 다 우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시제기 조립 영상을 두고 국가 기밀 사항인데 왜 자꾸 영상을 공개하냐며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군사 분야 관심자 입장에서야 영상 자료가 하나라도 더 나오면 반갑고 좋지만 이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방부가 자꾸 현 상황을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꼭 보여주고 싶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KF-X 조립 진행하고 있으니 주제 파악 좀 해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나라 중에는 인도네시아도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과 KF-X 사업을 같이 하기로 계약했지만 지금까지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작년 10월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사들과 은밀히 만나서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호박씨를 깠습니다. 이를 두고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며 한국인들은 반은 의심, 반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1월 22일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KF-X 사업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사의 네티즌들은 기다리던 소식이다. 계약에도 불성실하고 지저분한 거래 태도 때문에 불쾌했는데 잘 정리했다. 인도네시아는 걸러야 한다. 1조 원 때문에 이 귀한 기술을 인도네시아에게 줄 수 없다. 등 환영한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세금도 아깝지 않으니 국민들끼리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한국이 독자 개발로 가야 한다. 국민 모금이라도 하자며 세금을 KF-X에 투자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KF-X는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을 뛰어넘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부터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즉 A부터 Z까지 다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국가 총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갈아 넣는 거죠. 또 개발 중에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향후 이 데이터와 기술을 토대로 빠르게 4세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는 빼고 국민 차원에서 모금을 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배제한다는 이번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사청 측은 이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도 KF-X 사업을 포기할 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개발비도 날리게 되고 외교적 신뢰도 잃게 됩니다. 또 한국이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도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주 생산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니켈 원광의 25%가 인도네시아에 매장돼 있죠.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원석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차 가공품만 수출하기로 했고 현재 한국이 그 공장을 지어주고 있고 운영까지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철 다음으로 가장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바로 니켈입니다. 이런 니켈을 확보했다는 건 전략적인 자산을 확보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가지고 깽판을 쳐도 한국이 이 니켈 공장을 인질로 잡으면, 즉 안전장치를 꽉 잡고 있으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뺀다, 사실 무근이다 말이 많은 가운데 필리핀도 KF-X에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사 전문 매체 맥스 디펜스는 자사 페이스북 계정에서 필리핀 공군이 KF-X를 심각하게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맥스 디펜스가 좀 병맛이긴 해도 보도가 대부분 들어맞긴 한다. 아예 뻥카는 아닐 거다. 그러면 필리핀 지금부터라도 적금 부어라. 필리핀은 KFX 무기 공여를 원하는 것 아니냐. 영끌에도 살까 말까. FA50도 못 사는데 무슨 KFX 현실 고려만 하고 있다 등 여러 댓글을 남겼습니다. KFX가 개발이 완료되면 어느 순간 미국에 근접한 성능을 내는 5세대 전투기까지 만들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고작 38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30만 명 뿐이었던 것이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100만 원으로 일본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핑클과 조성모가 대활약하던 이 시절 한국은 그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불허했음에도 이민자 대국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신오쿠보 지하철역 개찰구 바로 왼쪽에 자리 잡은 골목길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신오쿠보 중심가인 상점들은 영어로 아라비안 푸드, 할랄 푸드, 인터내셔널 푸드라 적힌 간판들이 빼곡합니다. 급증한 외국인들로 도쿄의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대학가였던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지역은 도쿄의 작은 미얀마 마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미얀마인 9,700명 중 4,300명이 이곳 다카다노바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에도가와구에는 인도인 4,0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고 니시가사이 역을 중심으로 인도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이민을 가려고 했던 것은 말 그대로 당시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 애플, 2위 사우디 아람코,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알파벳, 6위 페이스북, 7위 텐센트, 8위 알리바바, 9위 테슬라, 10위 벅셔스웨이, 11위 삼성전자 등 세계 탑 11 기업 중 미국 기업이 7개, 중국이 2개, 한국과 사우디가 1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1위 기업인 토요타는 39위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1988년대 세계 기업 순위는 현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기업 1위가 일본의 NTT, 2위가 미국의 IBM, 3위 일본의 스미토모은행, 4위 미국의 엑센, 5위 일본의 다이치칸교은행, 6위 일본 후지은행, 7위 일본 도쿄전력, 8위 일본 미쓰비시은행, 9위 일본 개발은행, 10위 일본 노무라증권 등 1위부터 20위까지 일본 기업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 기업들조차 감히 일본 기업과 경쟁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기업들의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당시 일본 기업들이 지녔던 것이죠. 이렇게 세계 최고로 잘 나가다 보니 당시 일본 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1인당 30에서 40만 원에 달하는 교통비를 지급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 20개에서 30군데 면접을 보고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일손이 부족해 도산한 경우도 발생했고 이는 3D 직종을 기피했던 일본인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 20대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이 육박했고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8%대에 육박했습니다. 입사시험에서 아무리 망쳐도 회사에 합격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쟁력 1위 국가에 올랐습니다. 보아와 아시아 포럼에서 발표한 아시아 경쟁력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경쟁력은 2018년 3위에 이어 2019년 1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5위로 추락했습니다.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 기술 집중도,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등록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6년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공을 강조하며 2000년대 전 세계 기업 중 IBM에 이어 한국의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특허를 많이 취득한 기업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서도 생산자와 파트너 간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7위에 머물렀는데 R&D부터 특허 활동까지 그 어느 분야에서도 한국보다 앞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낮은 출산율.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떨어져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2040년 한국의 총 인구수는 5,085만 5천 명으로 92만 명 줄어들게 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총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한국 복지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무너지게 되고 인건비가 지나치게 상승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빠져나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곧 한국의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2의 베이비붐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인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제품 등 제조업은 수많은 1, 2, 3차 협력사를 두고 있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간의 연결고리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중산층이 얼마나 많은지는 곧 제조업의 방향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극의 미래에너지 기술이라 불리는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 점유율은 무려 75%에 달하고 있고 1년 전만 해도 세계 4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LG화학은 중국의 BYD와 CATL,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제치고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에서도 한국의 하나큐셀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 우드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하나큐셀은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8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전체 소비 전력 중 4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성공한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국가 독일에서조차 한국의 하나큐셀은 인정받았습니다. 독일 경제지 포커스머니가 주관하는 평판 어워드에서 전기 산업 분야 1위, 3월 독일 생활소비재 어워드에서 한국의 하나큐셀이 당당하게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발전으로 인한 중상층 인구 상승, 그에 따른 출산율 증가도 한국 인구수가 급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눈부신 발전을 거두려 하자 기회의 땅, 이된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수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0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현재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버드대학교 박사 출신의 엠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깜짝 놀랄 만큼 살기 좋은 나라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리가 서울 지하철을 도쿄와 파리, 홍콩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한 곳으로 꼽았다. 희귀병에 걸리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사에게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치안도 세계 1위다. 순위 전문 사이트인 넘비오가 발표한 여행자들이 매긴 각국의 치안 수준에 따르면 세계 치안 국가 1위는 85.69%의 압도적인 투표를 받은 한국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